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년문화교육팀장 정수선입니다. 올해도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은 12개월 중에 가장 짧아 3월의 봄을 재촉합니다. 아직까지 날씨가 춥지만 내일 모레가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봄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박형주 아주대 석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데이터가 넘치고 난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 세대가 변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난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2월 16일 1156회 아카데미는 음식의 진시민이들을 위한 한국 음식 100년 역사라는 주제로 주영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관장님의 강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음식 인문학자로서 대한제국 때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음식 100년 역사를 살펴볼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한종 군수님께서 박형주 교수님과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민과 공직자의 자기주도 학습 제1155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합과 변화로 국민이 행복한 장성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김한종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박형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후 프랑스 수학자 에바르스트 갈로아의 수학 이론에 매료되어 전공을 물리학에서 수학으로 바꾸신 후 미국 버클리 대학원 수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 포항공대 수학과 교수를 지내셨으며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과 아주대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아주대 수학과 석좌 교수로 다양한 수학적 활동을 펼쳐나가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학자로서는 처음으로 국제수학연맹 집행위원을 역임하여 국내 수학의 유상을 한 단계 높이셨습니다. 작품 활동으로는 KBS 쌤과 함께와 JTBC 샤이나는 클라스 등 다수 프로에 출연하여 국내 최고 수학 권위자로서 수학에 대한 편견을 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디지털 전환의 시대와 연결된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박형주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제가 어디 이제 강연을 가끔 하는데요. 하면은 수학자 강연은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이 거의 100%입니다. 아마 그러시죠? 예. 그래서 제가 수학 오늘 수학 방정식은 저 하나도 안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좀 수학에 대한 약간 편견을 깨시는 기회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제가 연결된 세상,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연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연결이라는 말을 많이 쓰냐고 그런 질문도 받아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할 건데요. 먼저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연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인데요. 이끄는 질문입니다.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어떤 걸 주로 봐야 되지? 보통은 이제 전문성을 이제 예전에 많이 봤죠. 근데 요즘은
새로 쏟아지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금방 옛 지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금방 낡은 지식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새로 나오는 것들을 빨리 배우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시대. 그래서 지금은 그 새로운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빨리 배우는 사람인가를 더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랑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삼성전자에 가서 한번 그 임원 대상 강연을 1년에 보통 한 번 정도씩 하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했더니 어느 부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면은 그런 학습 능력을 어떻게 보죠? 어떻게 테스트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왜 입사 시험 볼 때 뭐 필기 시험도 보고 뭐 면접도 하는데 그걸 테스트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테스트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그 사람이 아마 모를 것 같은 거 분야의 책을 하나 골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 나온 사람한테 철학책 주고 철학과 나온 사람한테 전자공학 책 하나 던져주고 일주일 읽고 와서 일주일 뒤에 발표를 해봐라 이렇게 시키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모르는 분야를 일주일 동안 최대한 이해하고 자기 언어로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보라고. 그게 학습 능력이잖아요. 그게 중요해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 어느 직장이든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젝트에서 항상 난제에 부딪히죠. 그런 난제에 부딪혔을 때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답을 하려는 게 제 오늘 강연의 목적입니다. 우리 오래된 신화인데요. 호기심이 참 중요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을 계속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근데 정작 그걸 확신을 못 해요.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호기심을 왜 그렇게 애들한테 호기심을 갖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진짜 성공한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런가는 모르죠. 잘. 그런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사례인데요. 이게 200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테오도르 헨시라는 독일 물리학자가 스웨덴에서 노벨상 수락 강연을 하면서 슬라이드 중에 있었던 슬라이드인데요. 57쪽입니다. 거기에 이런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분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 그림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 어미닭이 있어요. 저기 저기 어미닭이 있는데 그 앞에 먹음직스러운 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못 먹고 있죠.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그래서 장애물에 걸려서 아둥바둥 지금 하고 있는데 못 먹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옆에 애기 닭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쟤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뭘 하고 있는 거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놀르랄라 하다가 뒤에는 뭐 있지 하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먹음직스러운 모이를 저 병아리가 먼저 먹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분이 왜 이 슬라이드를 보여줬냐면, 이 테오도르 헨시 교수는 자기는 어릴 때부터 평범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친구들도 많았고, 나중에 커서 물리학자가 되고 나서도 훌륭한 물리학자들이 많았는데 왜 근데 자기같이 평범했던 사람이 노벨상을 먼저 받게 됐지? 이제 스스로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자기는 저 병아리 같았기 때문이라고. 날고 기는 학자들이 열심히 저 목표에 다다르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을 때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먼저 모의에 다다라서 자기가 노벨상을 먼저 받게 됐다, 그 얘기인데요. 결국은 그래서 이분이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저 어미닭은 goal oriented, 그러니까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고, 자기는 저 병아리 같았는데 저 병아리는 curiosity driven,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드라이브되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의 성공을 저걸로 이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신화라고 말했던 것처럼 호기심을 가든 아이를 호기심을 유지하도록 키우는 거는 중요할 거야라고 우리는 추측만 했는데, 이 사람 말은 진짜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차피 이제 웬만한, 요즘도 벌써 혹시 챗 GPT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인터넷에서
한참 뜨고 있는데요. 그 인공지능인데 웬만한 걸 사람보다 더 이렇게 더 잘 하는 이런 거가 이미 지금 뭐 현실화됐거든요.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잘하는 것, 호기심을 유지하는 거 이런 거는 기계가 못 하잖아요. 이제 그게 앞으로는 인간한테 더 중요해지고 사람 성공에 중요한 이제 그 이유가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다음 그 제가 오늘 연결이란 단어를 왜 이렇게 제가 많이 쓰나 아까 설명드리겠다고 그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쓴 책도 무슨 연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나름의 그런 그 경험이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제 그냥 개인사입니다. 제가 그 1986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대학에서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제가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유학을 가면서 대학원에 가면서 수학을 전공을 바꿨어요. 그래서 86년에 가서 이제 처음에야 뭐 전공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고생했지만 그래 한국 사람들이 공부는 잘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적응해서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 대학원에서 숙제 잘 못 풀겠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름 잘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아주 대단했는데 그래서 자신감으로 넘쳤는데요. 근데 이 공부 잘한다고 박사학위를 주진 않거든요. 뭔가 새로운 아직 인간이 모르는 어떤 거 하나를 문제를 해결해서 이 논문을 써야 이제 졸업을 시켜줘요. 근데 저는 공부는 잘했으나 연구라는 걸 연구의 그러니까 머리하고 공부 잘하는 머리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진 척이 없었어요. 문제가 안 풀려. 그래가지고 저보다 훨씬 공부 못했던 맨날 저한테 와서 문제 물어보던 학생들은 박사학위 받고 졸업하고 나가는데 저는 졸업을 못했어요. 못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좌절감.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좌절을 그때 겪었어요. 그 전만 해도 적어도 공부에는 좀 자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1학년 때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을 1년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친구들보다 대학을 월반에서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는 월반 제도가 없어서 그냥 검정고시 봐서 그러니까 적어도 공부에 관해서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는데 이때 이제 처음 좌절을 겪었어요. 연구를 하고 새로운 어떤 그 과학자로서 인정받는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큰 좌절을 겪다가 결국 휴학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휴학하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게 93년도인데, 그게 93년도인데요. 아니다. 93년도가 아니라 91년도, 90년도. 이때쯤에 이제 휴학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 유학을 했어요. 이게 일종의 도피인데요. 그래서 도피처로 군대를 갔어요. 이제 공부도 영 진전이 안 되고 박사학위도 못 받고 이제 이래서 좌절감에 이제 좀 뭔가 머리를 좀 이렇게 쉬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대하고 미국에 돌아간 게 93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는 가서 이제 학위를 받아야지. 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다니는 게 UC 버클리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인데요.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있는 대학인데 그 해가 하필 캘리포니아 주가 큰 재정적 위기에 빠졌던 해예요. 미국은 그 주정부도 파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자치단체도 파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가 파산 한 해 만에 막 그랬던 해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립대학인데요. UC 버클리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인데 그러니까 그 주정부가 지원을 다 대거 삭감했어요. 그래가지고 장학금이 대부분 날라갔습니다. 제가 받기로 돼 있던 장학금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장학금을 못 준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아닌 밤중에 이제 완전히 횡액이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큰 군대 가기 전보다 더 큰 좌절에 빠졌어요. 이제 너무 억울해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휴학 기간에 연구를 좀 더 진전을 해서 논문을 가져갔으면 됐겠지만 그게 또 되겠어요? 세상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나이는 30이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이거 안 되면 또 해보지 이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한 그 돈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 저 등록금 내고 나면 등록금이 비싸요, 그 미국은. 게다가 저 주립인데도 그 외국인 학생, 유학생은 차별을 합니다. 유학생은 등록금이 몇 배 더 비쌉니다. 그 미국 학생, 그 캘리포니아 주민보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미국은 보통 대부분의 주립대학이 그 유학생을 차별합니다. 그 등록금에 재정적으로. 그래가지고 저 정말 뭐 이제 아껴서 한 6, 7개월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틀에 햄버거 하나로 때웠어요. 그걸 제가 한 6, 7개월을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사람들이 저보고 남들보다 잘하는 거 뭐 있어요? 이런 질문을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남들보다 뭘 잘하지? 제가 안 먹고 안 자고 집중 유지하는 걸 잘합니다, 남들보다. 저는 72시간을 안 먹고 안 자고 내리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갖지 못한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능이 이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72시간 동안에 안 먹고 안 자고 집중을 유지할 수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게 별로 없어요. 책 한 권을 쓸 수 있고 막혀 있던 논문 하나 쓸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면. 이게 그러니까 저 나름의 필살기가 돼서 제 평생의 큰 무기가 됐어요. 지금 저는 해서 뭐 시한 있는 거 있잖아요. 데드라인 있는 거. 이게 겁이 안 나요. 어디 가서 논문을 뭐 학회에다가 언제까지 내야 한다. 이렇게 데드라인 있잖아요. 72시간 동안 안 먹고 안 자고 저는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나름의 남이 안 가진 저만의 무기가 됐어요. 근데 그 무기가 그러니까 이때 생긴 거예요. 세상에는 항상 양면이 있어서 아주 어두운 측면 것에서 또 우리가 얻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시절을 보냈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93년도인데요. 제 나이 30살 때. 결국은 제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박사학위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이러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안 먹고 안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제가요, 그 대학 이때 이후로 10년 동안 햄버거 집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질려서. 그래서 결국 귀국하기로 하고 학교에 짐 싸러 갔습니다. 제 연구실에. 이제 가서 이제 학교에 있는 카페에 들렀어요. 제가 20대를 다 보낸 곳이죠. 그러니까 제가 22살, 3살에 미국 갔으니까 20대를 다 보낸 이렇게 젊은 날을 다 보낸 곳이니까 이제 온갖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길 떠나는구나. 이러고 앉아서 커피를 이제 한 잔을 시켜서 우아하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이틀째 식사입니다. 그게. 그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떠들어요. 막 떠드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는 못 하겠는데 하여간 그걸 듣고 있었어요. 제가 보통은 제 일에 바빠가지고 남들 얘기하는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러니까 그냥 고즈넉한 옛날 생각하고 뭐 이런 내가 이런 때였는데 옆 테이블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 하던 짓이죠. 그러다가 듣다 보니 그 사람들이 뭐 공학하는 분들인데 엔지니어들인데 공학자들이 무슨 자기들 무슨 문제 안 풀리는 거 뭐 이런 난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왜 안 풀리지 막 이렇게. 듣다 보니 제가 공학 문제인데 이게 수학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제가 그래 학부를 그래도 물리학과를 나와서 공대생들 얘기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듣다가 제가 껴들었습니다. 전 남들 얘기 잘 안 껴드는데 그거 왜 그랬나 몰라요. 껴들었어요. 그거 옛날에 한 20년 전에 수학에서 풀린 문제예요. 그렇게 옛날에 풀린 문제였어요. 그게 한 70년대에 수학에서는 유명했던 문제입니다. 콜렌-서슬렌 정리라고 하는 콜렌-서슬렌 티어럼이라는 건데 이제 그 문제하고 같은 문제라는 걸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무슨 이제 물어보길래 이제 제가 어디 무슨 논문 찾아보라고 하고 제 연락처 주고 왔어요 집에. 이제 한국 가기 며칠 전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전자공학과 교수였어요. 버클리에.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네가 말해준 논문 찾아봤더니 너무 어려워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랩 미팅, 자기네 그룹 미팅에 와가지고 네가 설명 좀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일도 없었고 그리고 강연료도 준다고 그래서 또 한 푼이 중에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흥분했어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자기들은 왜 이거 몰랐지? 우리 너무 무식해.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는 전자공학의 신호처리 이런 분야에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풀리던 문제도 많이 풀 수 있겠다고. 그렇다고 저보고 공동 연구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한국을 가야 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그럼 취직을 하는 거냐. 그래서 졸업은 못했고 취직은 이제 가서 알아볼 생각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설명을 이제 장학금이 끊겼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 이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그때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예기치 못했던 문제에 부딪히곤 하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근데 네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이니 얼마나 다행이냐. 본인이 연구비도 많고 하니까 너한테 연구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래서 RA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 모든 문제가 그 순간에 다 해결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제 이제 공동 논문 지도 교수님이 돼 주셔서 저는 지도 교수님이 두 분이었어요. 수학과에 한 분, 전자공학과에 한 분. 그래서 이제 무사히 박사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박사가 되고 그리고 교수도 되고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변수가 많았죠. 일단 옆 테이블에서 떠드는 걸 내가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들었어도 이 바보들 그 옛날에 풀렸는데 보통의 저라면 바보들 그 옛날에 풀렸는데 하고 그냥 집에 갔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끼어들었을까 거기에? 그 오지랖이잖아요. 그랬으니까 근데 안 그랬으면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때 그냥 한국에 돌아와서 뭐 직장을 또 어떻게 뭘 하고 살았을지 누구는 근데 제가 얘기했더니 누가 저보고 어쩌면 그때 90년대니까 그때 아마 대치동 명강사가 돼서 지금쯤 몇백억 자산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세상지는 몰라요. 어쨌든 제가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돌아왔으면 뭔가 제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제 문제가 그 순간 해결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대수기하학이라는 분야를 제가 전공했는데, 그런 분야가 이제 역사 100년, 200년밖에 안 되는 신호처리 이론의 난제를 해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들이 사실은 이렇게 연결돼 있고, 한 분야의 난제가 이쪽 분야에서는 상식인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그 전자공학자들한테는 그게 한 10년, 20년의 난제였는데 수학에서는 그게 옛날에 해결된, 지금은 적어도 대수기하학자들에게는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같은 문제인지 몰랐어요. 한 사람에게 난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식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지? 서로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문화가 다르고 같은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난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식일 수 있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에 부딪혔다, 무엇을 할 것인가? 남들은 이런 거 없나 찾아보셔야 합니다. 답은 두 번째입니다. 나한테는 난제인데 남들은 어느 분야 누군가에게는 저게 상식일 수 있거든요. 옛날에 해결됐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자공학자들의 난제가 적어도 저한테는 상식이었고, 그 두 개가 같은 문제라는 걸 깨닫는 순간 문제는 해결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도 바뀌었고, 그래서 저는 세상이 점점 연결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일들이 점점 빈번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는 자주 말합니다. 끊임없이 남의 대화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끼어들어라. 오지랖이 너를 살릴 거다. 제 경험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제가 아까 강연 제목에도 연결된 세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이 점점 연결되어진다. 다른 분야에 관심 가져야 한다. 이분은 갑자기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는데요.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의 현 총장님이신 마틴 비털리 총장님인데요.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는 스위스 쥐리 연방공대와 함께 스위스 최고의 두 대학이고 세계 50대 대학 안에 드는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총장님이신데 왜 갑자기 제가 이분을 얘기하냐면, 이분이 이게 2018년 2월 달에 매경에 실린 기사인데요. 인터뷰 기사인데, 제가 2018년 2월 1일자로 아주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5일 뒤예요. 신문을 보다 보니 이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지도 교수님인 이분이에요. 저 전자과 교수. 제 평생의 은인이에요. 제 인생을 바꾼 분인데,
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그 스위스의 로잔 연방공대 총장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놀랐어요. 제가 대학 총장이 되고 5일 뒤에 본 신문 기사에 갑자기 이분이 뜨는 거예요. 세상이 참 이상하죠. 제가 매경 자주 보지도 않는데 하필 또 그날따라 어떻게 봤어요. 그래서 연락을 바로 했죠. 그랬더니 뭐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저보다 1년 먼저, 그래서 2017년에 총장이 되셨고 지금 연임이 되셔서 계속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8년, 6년 차, 이제 만 7년 차인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제 임기 중에 그 스위스에 방문했을 때 로잔을 찾아갔습니다. 로잔은 그 올림픽 커미티 IOC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 불어권이고요. 이분도 불어를 원래 로잔 출신이에요. 그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버클리 교수가 됐다가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지금 EPFL 총장이 되셨는데 거기서 다 이제 너무 반갑게 만나서 이제 해후했습니다. 이번 올해 8월달에 한번 다시 그 로잔 연방공대에서 하는 무슨 그 포럼에 저보고 와서 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가기로 했어요. 8월달에. 그래서 제 평생의 은인이신데 이런 게 정말 인연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바꾸신 분이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제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 테이블 얘기에 제가 안 끼어들었으면 안 생겼을 일이죠. 자, 여기는 제 개인적인 그냥 개인사였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연결된 세상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제가 그걸 이제 절감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연결된 세상이라는 거를 주제로 자주 얘기를 한다는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이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실제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Z세대, Z세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20대 그 학생들인데 옛날 세대랑 많이 달라요. 요즘은 그 직장에서도 왜 MZ세대 그 직원들은 기성세대랑 너무 달라서 많이들 놀랜다고들 하시거든요. 저는 학생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 이 Z세대의 특징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저렇더라고요. 일단 간단해야 돼요. 복잡하면 일단 안 들으려고 그래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간단해야 돼요. 복잡한 얘기도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해야 되고, 동영상도 3분 동영상, 3분 동영상이 제일 좋대요. 그 이상 되는 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좀 이해해야 이 Z세대랑 기성세대가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어야 돼요. 조금만 재미없잖아요. 그러면은 따분하잖아요. 그럼 노잼이라고 그래요. 노잼.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래서 제가 지금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옛날이랑 다른 거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의외인데요. 공정함에 대한 척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높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저건 깜짝 놀라운 일인데 젊은 세대가 공정함에 대해서 갖는 잣대가 기성세대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대학 총장을 할 때 저희가 ROTC 학군단 학생들이 한번 저한테 탄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네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때 이제 군사 훈련을 가야 되는데 보통 뭐 4주, 8주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 군사 훈련 기간에 자기들이 이제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해야 된대요. 수강 신청 기간이 군사 훈련 기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강 신청할 때 문제가 많다고 좀 미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 맞는 말이잖아요. 타당한 말 요구고, 그건 맞는 말이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 총학생회장이 저한테 항의 방문이 왔어요. 인기 과목은 5분이면 다 동나는데 얘네들한테 미리 하게 해주면 다른 학생들은 그러면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 같으면 같은 다 친구들인데 걔네들이 좀 그냥 어려움이 있다 하니 그 정도는 봐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정함의 잣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조차도 심지어는 다른 학생들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협의해서 정해야지. 맞는 말이네 하고 한쪽 얘기 듣고 정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이런 게 세상이 바뀐 거가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다. 제가 대학 총장이 되면서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 Z세대를 좀 이해해 보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 너무 다르니까 이제 그래서 뭘 했냐면은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에서 총장 티타임이라고 하는 학생들과의 티타임을 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그래서 점심 먹고 12시 45분부터 30분에서 1시간을 이제 학교 카페에서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뭐 학생들이 이게 뭔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많이 왔어요. 막 줄 서 있고.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학생들이 오면은 뭐 민원도 얘기하고 뭐 수강 신청 기간이 너무 짧다, 뭐 강의실이 너무 좁다 온갖 민원도 많이 얘기하고 뭐 교수님에 대한 불평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 진로 상담, 대학원에 가야 될지 취직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취업이 좀 안 된다. 취업 재수를 하는 게 뭐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막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4년 동안 이걸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그때 월요일에는 제가 외부 일정도 안 잡고 출장도 안 가고 뭐 그거를 거의 정말 아주 정말 독하게 맘먹고 했는데요. 지금도 제가 그 4년을 기억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하면서 요즘 Z세대를 많이 이해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제가 써놓은 요것들도 그 경험이에요. 거기서 요즘 애들은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그래서 오히려 저도 많이 배우는 게 많았고 요즘 학생들이 왜 특히나 한 3, 4학년쯤 되면 학생들의 얼굴이 어두워져요. 취업 걱정 때문에. 요즘 세상이 그렇거든요. 저희 연대 때는 공부도 별로 안 했고 데모 많이 했고 그러던 세대인데 대신에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취업은 보통 걱정 잘 안 했거든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저희 때보다 공부 훨씬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애들 공부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다들 이 졸업할 때가 다가오지면 다들 얼굴이 어두워져요. 세대가 정말 힘든 세대예요. 그걸 이해해주고 너는 왜 취직도 못하니 이런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되고 지금 세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저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사람도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좀 정리한다면 그 다음에 쏟아지는 지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빨리 쏟아져요. 옛날하고 비교도 안 되게 지식이 쏟아지는 정도가 높습니다. 지금 매일 쏟아지는 매일 쏟아지는 지식을 책으로 환산하면 5조 권 분량이랍니다. Every day.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지식이 낡아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신지식이었는데 금방 1, 2년 지나면 낡은 지식이 돼요. 다 새로운 걸로 또 대체돼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게 옛날보다 덜 중요해요. 어차피 금방 낡아질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할 때 빨리빨리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새로 나온 거를 빨리 배울 수 있어야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그래서 중요해요. 아까 제가 왜 처음에 들어가는 질문할 때 전문성이 중요하냐 학습 능력이 중요하냐 그랬는데 그래서 학습 능력이 중요합니다. 금방 낡은 지식이 되니까. 그래서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오래 못 버텨요. 학교 졸업해도 학교에서 배운 걸로 오래 못 버팁니다. 요즘은 직장에 가도 그래서 모여서 새로 공부해야 돼요. 독서 클럽 있잖아요. 예전 독서 클럽 학교에서 무료로 막 해도 학생들 싫어하고 안 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료 독서 클럽이 요즘 유행입니다. 학생들이 돈 내고 책 읽으러 가요. 유료 독서 클럽. 이 트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스타트업인데 그 안에서 유료로 독서 클럽들 막 조직해서 학생들 분야별로 주제별로 막 이렇게 해주는 회사인데 이게 요즘 돈 많이 벌고 있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새로운 것들 계속 배워나가는 새로운 걸 읽어나가는 거가 그래야 세상에 버틸 수 있다는 걸 요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걸 접하는 거를 연습해야 돼요. 요즘 회사들은 그런 능력을 중요시하거든요. 직업의 탄생 소멸이 빈번합니다. 없어지는 직업도 많고 새로 생기는 직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학습하는 능력이 배우는 능력이 이제는 중요해져서 그래서 평생교육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오늘 이 장성 아카데미처럼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을 어디 가서 본인이 다 필터링해서 하긴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배울 필요가 이제 늘은 거예요. 안 그러면 금방 뒤처지거든요. 세상이 옛날보다 그래서 지금의 평생교육의 개념이 예전에 그냥 취미생활을 하던 평생교육이랑 달라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평생교육 2.0이라고 그래요. 요즘 그래서 이 평생교육을 지자체의 중심 에젠다로 삼는 지자체들 늘고 있어요. 한국도. 미국도 그렇습니다. 외국도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능력이 중요해져서 그래요. 그다음에 요즘 또 제가 지금 이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요즘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 더 이상 이제 구별 안 하거든요. 통합교육과 이제 문이과 통합이 지금 2015년 2015 교육과정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우리 다 문과 이과 아직도 얘기하거든요. 나는 문과야, 나는 이과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진로 상담할 때 너는 문과야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없어졌어요. 수능도 이미 통합 수능 지금 재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 변화하는 세상, 이 변화가 가장 먼저 들이닥치는 곳이 기업입니다. 학교는 좀 변화가 늦어요. 관성이 있어서 한참 있다가 오거든요. 근데 기업은 이미 문이과가 없어요. 요즘 기업들이. 그 대표적인 게 마케팅 회사인데요. 그 마케팅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마케팅 회사 중에 제일 큰 게 아마 제일기획일 것 같은데 홍보회사죠, 홍보회사. 예전엔 주로 이게 문과 출신들이 많이 갔거든요. 막 그 감동적인 광고 문구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뜨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 회사에서 잘 나가는 직원들은 보통 그 뭐 국문과나 이런 데 나와 가지고 감동적인 광고 문구 잘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사람들 보스가 불러가지고 야 다음 시즌에 어떤 거가 유행할지 요즘 소비자 트렌드 분석 좀 해봐 이런 거 시켜요. 빅데이터 분석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멘붕이 오죠. 빅데이터가 뭔데요? 그래요. 자기는 그런 거 배워본 적 없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마케팅 회사에서 요즘 빅데이터 모르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과 출신들이 뭐 요즘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자기 돈 내고 주말에 가서 공부하고 그래요. 빅데이터 이런 거 그 과목을 들어요. 그 대학에도 그 평생교육원이 있거든요. 대학의 평생교육원에다가 빅데이터 과정 만들어 달라고 막 요청이 막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문과 특히 문과 출신들은 그런 거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해야 되거든요.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문이과 구별이 없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과니까 뭐 난 이거 안 해도 돼. 나는 문과니까 뭐 이런 그거 옛날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통합 시대가 됐고요. 과학자들한테도 글쓰기 중요해졌고 사회과학자들은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 못하면은 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정치학자들도 요즘은 다 서베이 기법, 뭐 여론조사 기법 이런 거 다 수학적인 거거든요. 그거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이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다가 예전에는 경험과 직관으로 통했던 일들이 점점 안 통하는 일들이 늘어나요. 왜 한 30년 한 분야에서 종사하면 웬만한 건 다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안 보이는 일들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이게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이게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있죠. 처음에 책 파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온갖 걸 팝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AWS라고 클라우드 뭐 소프트 이런 것도 하는 컴퓨팅도 하는 회사인데 아마존이 미국 전역에 여러 군데 저기가 있대요. 그 웨어하우스들, 그러니까 그 창고들이 있는데 물품 보관 창고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답니다. 뭐 한 축구장 한 5개 사이즈 정도 된대요. 창고 하나가. 거기다가 이제 엄청난 물건을 이제 쌓아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제 주문을 하면 인터넷에서 그럼 가장 가까운 이제 물류 창고에서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택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장을 한대요. 물건을 이렇게 그 책꽂이처럼 생긴 이렇게 쫙 이게 천장 저 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 창고 안에 축구장 5개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에 끝도 없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내가 물건을 한 10개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창고에서 그거 어떻게 찾겠어요? 사람이 안 찾고 로봇가 합니다. 로봇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청소 로봇처럼 생겼는데 훨씬 큽니다. 크고 힘도 세고 그래가지고 저게 하나가 5만 달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청소기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뭐 13번째 줄에 뭐 그 89번째 이 책 있는 책꽂이에 내가 찾는 첫 번째 게 있다. 그러면 얘가 가서 그 책꽂이를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람 앞으로. 그럼 거기서 이제 사람이 꺼내는 거죠. 다시 보내고 또 다른 두 번째 물건은 뭐 27번째 뭐 줄에 뭐 어디에 있으면 거기 또 가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10개 시키면 10번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시간 많이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마존은 이 물류창고의 저장 배열을 매일 바꿉니다. 요즘 유행하는 물건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시키는 거.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요즘 이게 유행하네. 그러면 그거가 있는 저 렉을 제일 앞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동선이 더 짧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택배 시간을 줄여요. 배송 시간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분석할 때 수학을 써요. 그래서 아마존은 수학을 많이 쓰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그러니까 수학을 어디다 쓰랴 싶은데 이런 데 씁니다. 그걸 최적화해가지고 어떻게 이 창고를 요걸 책꽂이들을 어떻게 보관해야 제일 빨리 요즘 유행하는 걸 제일 빨리 갖고 올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마존이. 아니 기저귀를 시키는 사람들이 맥주도 같이 시키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더래요. 이게 뭐지? 이해 못하죠. 근데 이해는 못하겠는데 일단 대응은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냐면 맥주하고 기저귀를 같은 렉에다 보관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 없고 한 번 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빨리빨리 쌀 수 있겠죠. 가지고 배송이 빨라. 왜냐하면 배송 전쟁이라서 누가 어느 회사가 더 빨리 배송하느냐, 그 아마존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남들 회사보다 더 빨리 배송했으니까. 근데 이런 걸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대응은 하는데 이게 왜 사람들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걸 기저귀 시키면 맥주 시키지. 그래 나중에 이제 문화 비평가들이 이제 답을 냈답니다. 그게 보니까 그 예전에는 주로 아이 육아를 여자들이 엄마들이 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젊은 아빠들이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 개념 없는 젊은 아빠가 애 보면서 기저귀 갈면서 맥주도 마시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 문화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은 그 예리한 문화 비평가들이 전혀 예상 못했어요. 빅데이터 분석으로 알게 된 거거든요. 어떤 때는 수학적인 방식이 그래서 직관과 경험보다 더 정확합니다. 더 잘 읽어냅니다. 그 현상을. 그래서 경험과 직관으로 안 되는 일들, 이거 전혀 경험과 직관으로 예상 못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난다. 이런 것들에 대응하려면 결국은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그런 거로부터 의미를 읽어내는 그런 걸 따로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과이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처럼 그냥 뭐 그 분야에서 오래 있던 사람의 경험으로 다 읽을 수 이런 거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안 되는 일들이 점점 많다. 여기 제가 몇 가지 그런 사례를 적어놨는데요. 이 팩트플리스라는 책에 나오는 사례들인데 이 책은 그 오바마가 젊은이들에게 강추하는 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을 읽는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은 우리 상식이 잘 안 통하는 예들을 많이 드러났어요. 이 책에. 예를 들어서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출생률이 어디가 높을까 이런 이 책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당연히 이란이 높겠지. 이란은 회교 국가고 낙태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높겠지.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데이터를 봤더니 미국이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견에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데이터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에는 아마 행정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계실 텐데 그 행정에서도 그래서 데이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이 틀린 경우가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란이 더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 데이터 안 그렇더라.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범죄가 늘고 있다. 우리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매일매일 나오는 TV 드라마, 뭐 영화 보면 맨날 뭐 총 쏘고 뭐 범죄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세상은 위험해지고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통념. 당연히 그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데이터 보면 미국에서 90년도에 범죄가 1,450만 건, 2016년에 950만 건. 세상은 점점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상식하고 다르죠. 데이터 안 들여다보면 당연히 세상 위험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 생각보다 믿을 만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극빈국에서 유아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고 대부분 믿어요.
TV 보세요. 맨날 뭐 유아가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돈 기부합시다.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 모든 채널에서 나옵니다. 요즘은 그런 거 보다 보면 세상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죽어가고 있구나. 점점 유아 사망률이 늘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데이터 보시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1950년에 사망률 15%였는데 유아 사망률이 지금 3%예요. 그러니까 우리 통념으로 상식으로 아니면 그냥 듣던 대로 생각하는 거 위험하다. 믿지 마라. 데이터로 확인하라. 그래서 과장된 소문이나 개인적 신념에만 매몰돼서 그냥 그걸 그냥 믿지 마라. 데이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다음에 세상이 또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 기업이 바뀌고 있는 게 커요. 구글의 최고 인사 담당자였던 리자 헤이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구글맵 아시죠? 그 지도 이렇게 하는 구글맵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이제 뽑는데요. 지도 전문가도 뽑고 뭐 IT 전문가는 사내에서 이합집산 다른 프로젝트 이미 끝난 프로젝트에서 전문가 막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팀을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글맵 프로젝트를 쫙 하면 끝나잖아요. 끝나면 문제 이제 다른 또 프로젝트로 이 사람들 이제 흩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 전문가 어디 가지?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부디 그 사람이 구글에 갈 수 있는 데가 있길 바란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갈 데가 없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구글과 같이 갈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야로의 전문성의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만 파는 예전에는 우리 왜 한길 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우물 파야 된다고. 하나에서 전문성을 갖는 건 맞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세상을 사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분야가 없어지기도 하니까.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연결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한 분야의 어떤 토대를 갖되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필요할 때 이전할 수 있다. 이 구글의 인사 담당자 말은 그 말입니다. 요즘 기업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제가 네이버 서비스 총괄인 유봉석 전무님을 어느 회의 때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회사에서 이제 문과 직원들도 있고 이과 출신 직원들도 있는데 요즘은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예전에는 개발자는 주로 이과 출신이 하고 뭐 기획이나 인사는 주로 문과 출신이 하고 이렇게 갈라졌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대요. 막 섞여서 한대요. 문과 출신도 막 개발자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과 출신도 인사하고 막 이런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섞이고 있는데 이분 말이 그래서 문과 출신들도 이 개발자를 시켰더니 오히려 인문학적 감성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런 직업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내에서 이 문과생을 위한 빅데이터, 뭐 통계 분석, 뭐 이런 거 과목을 좀 개설해서 강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인기 폭발이어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안 배워본 새로운 영역을 해가지고 새로운 커리어를 쌓고 싶은 직원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원래 한 시즌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계속하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기업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문이과 안 따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2015년 기사니까 꽤 됐는데요.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어니스트 양은 어카운팅, 이 회계에 대한 다국적 기업이 세계적인 대기업입니다. 이 회계 기업인데 이 어니스트 양 유명한 회계 기업인 어니스트 양이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앞으로는 대학교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기네 몇십 년 HR 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 성취도에서 큰 퍼포먼스가 큰 차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앞으로 요구 안 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2015년 기사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2018년 기사에 그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구글, 애플 그리고 12개의 다른 회사들이 앞으로 신입 직원 뽑을 때 대학 학위를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확산되고 있어요. 트위터도 그렇고 여기에는 또 어떤 얘기도 있냐면 기술 기업이라고 하는 IBM조차도 미국에서 뽑는 직원의 15%는 대학 졸업장이 없는 직원들을 뽑는답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결국 기업은 생존이 중요하고 자기들에서 퍼포먼스만 낼 수 있으면
다른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현상이 좀 돌았어요. 근데 이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게 이런 기사들이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아까처럼 구글도 자기네가 요구하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데 그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채널이 예전에는 주로 학교에서 했는데 지금 학교 바깥에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채널이. 그 MOOC이라고 있습니다. MOOC. 여기 MOOC라고 하는데요. 그 MOOC이라는 게 이제 Massively Open Online Courseware,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인터넷 학교입니다. 인터넷 학교. 이 인터넷 학교에서도 웬만한 대학에서 배우는 건 다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학생이 고등학교 자기가 졸업했어요. 근데 자기가 어느 회사 구글에 가고 싶어요. 근데 구글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으면 그냥 그거 얻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서 거기 취직하는 학생들이 생긴다는 거. 인생관이 변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2018년도 데이터를 보면 미국 대학 중에 정원을 다 채운 대학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70%가 정원을 못 채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원 미달 대학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지방대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 70%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한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주로 학령 인구 감소, 출생률 감소 때문에 그렇다고들 그러는데 물론 그거가 중요한 이유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학령 인구 감소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도 대학교 가는 애들이 줄고 있어요. 그 2020년도 데이터인가 21년도 데이터 보니까 그 해만 미국에서 100만 명이 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이게 글로벌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 막 지금 대학에 미달 오고 있어. 저는 이거는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근데 이 얘기는 잘 안 들어보셨죠? 이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맨날 학령 인구 감소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글로벌한 현상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통적인 학교 바깥에서 그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채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가야 될 이유가 예전보다 적어졌다. 특히 대학은. 그 대학의 위기는 뭐 아주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래서 대학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그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 미국은 이미 대학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이전한 걸로 보여요. 2018년 데이터 보면 대학교에서 한 과목이라도 들은 사람들을 다 따져봤더니 그 중에 4분의 3이 74%, 4분의 3이 대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인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기획 다니는데 마케팅 회사 다니는데 갑자기 보스가 빅데이터 분석해보라고 시키니까 놀래가지고 멘붕 와가지고 대학교 가서 과목 듣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4분의 3이에요. 대학에. 그러니까 미국 대학의 주 고객은 이미 더 이상 대학생이 아니에요. 평생교육이 지금 현재 미국 대학의 메인 커스터머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안 왔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우리나라는 일반인이 대학에서 특정 과목을 선택해서 돈 내고 수강 신청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 한국에서 지금 그 대학교 미달 사태 뭐 이런 얘기 심각한 사회 문제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빨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거 바꾸셔야 된다. 법을 바꿔가지고 일반인들이 대학에 가서 특정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대학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거다. 왜냐하면 전문성 보강이 지금은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아마 그 돌파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구별이 이제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구청이나 백화점에 보면 요즘 왜 이렇게 각종 강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거기 보면 재밌는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취미 생활을 위한 것도 많거든요. 근데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18년에 총장에 취임하고 나서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대학이 구청하고 그다음에 대학이 왜 백화점하고 경쟁하냐고. 그건 그쪽이 잘하니까 그냥 그쪽에 그런 취미 프로그램 뭐 서예 이런 거 다 그쪽으로 넘기고 대학에서는 그런 전문성 보강, 문과생을 위한 빅데이터 뭐 그 문과생을 위한 개발자 프로그램 우리 이런 거 하자. 그거 새로운 자기 커리어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전문성을 새로 얻기 위해서 학교에서 못 배웠던 거 새로 배워야 되는 그런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자. 그게 새로운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인데, 그래서 좀 많이 바꿨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한국에서 좀 아주 빨리 바꾸고 있는 대학 중에 대학인데요. 근데 앞으로 이게 더 이제 일반적인,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9월달에 아주대는 또 뭘 도입했냐면 마이크로 학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3개의 과목을 들으면 뭐 예를 든다면은 경영학도를 위한 빅데이터 과정 뭐 이런 거를 과목 3개를 들으면 그 마이크로 학위를 줍니다. 학위증을 줘요. 그러니까 학사 학위보다는 작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대생을 위한 빅데이터 과정 이거 3개를, 그럼 의대생이 그 듣고서 그 빅데이터 그 마이크로 학위를 받아요. 그런 걸 만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바라는 거는 그 마이크로 학위 과정을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 법적 규제를 풀어달라. 그러면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홍보회사 다니는 분이 자기 홍보 광고업을 위한 그 빅데이터 과정 이런 거 과목 와서 3개 들으면 그거에 대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기 찍힌. 그러면 그거가 그 사람의 이제 새로운 전문성, 새로운 그러니까 자기 직업 그 선택에 있어서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마이크로 학위가 이런 그 변화하는 시대에 전문성을 계속 새로운 전문성을 얻어나가는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새로운 변화이고, 그 예를 든다면 이 장성 아카데미도 그 이제 앞으로는 어떤 기간에 이 기간에는 이런 과정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한 서너 개를 묶어서 그걸 소강하면 어떤 그 특정 그 어떤 서티피케이트를 준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전문성 보강의 한 방식이 될 수 있겠죠. 하여간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풍지대인데 이미 외국에는 훨씬 번져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무풍지대인 이유는 법적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많이 아니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많이 아는 게 장땡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필요할 때 학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계속 금방 낡은 지식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디맨드 러닝이라고 그래요. 온디맨드 학습, 필요할 때 학습하는 거 보고. 그래서 필요할 때 학습하는 능력이 지금은 중요해졌다. 그래야 새로운 거 막 쏟아졌을 때 다 알 필요도 없잖아요. 그 중에 내 분야에서 내가 내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새로운 걸 학습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해졌고, 그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해진 거죠. 예전하고 그러니까 그 인재의 소양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인재였는데 지금은 학습 능력이 좋은 사람이 인재예요. 그래서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전에 공자님이 이걸 어떻게 아시고 하기 시습지면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 일이거니와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된 거예요. 배우는 법을 배워야 되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미 50년도 넘게 전에 1970년에 이걸 예견했습니다. 문맹 개념이 바뀐다. 읽고 쓰기 못하는 사람이 문맹이 아니고 이제는 필요할 때 배우는 능력을 못 가진 사람이 이제 앞으로 문맹이다. 그런 얘기를 1970년에 52년 전에 했습니다. 53년 전에. 그러니까 그 문맹을 면하려면 이제 학습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 미국의 그 인터넷 학교인 묵 기업인 콜세라닷컴에 가보면은 탑 10 인기 과목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거기 가보면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계속 탑 10 인기 과목에 들어가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Learning how to learn, 배우는 법 배우기라는 과목이 있어요. 배우는 법을 이제는 따로 가르쳐요. 그게 인기 과목이 돼서 300만 명 이상이 수강한 과목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과목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이거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할 때 배우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말씀이 지금까지 한 얘기고요. 그런 걸 그럼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치지? 이게 이제 앞으로는 초중고에서도 이런 걸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습 능력을 기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독서인데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배우는 대부분의 방식은 보통 리딩을 통해서니까.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아닌 분야를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요. 자기 분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기 분야가 아닌 것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보통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자기 분야가 아닌 거를 읽는 사람들이 빨리 배워요. 그래서 상이한 영역을 자기 분야가 아닌 거를 읽고 그걸 자기 분야 연결하는 사람들이 빨리 배워요. 그다음에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는 게 또 중요해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간과하는데요. 아까 제가 제 개인사를 얘기하면서 했던 말이잖아요. 전자공학자들의 난제가 나한테 상식이어서 그거 그냥 알려줬더니 갑자기 나를 엄청나게 존경하더라고요. 저를 막 구세주처럼 저한테 네가 우리 문제 풀어줬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뭔가 난제에 부딪히고 문제가 안 풀리면 남들이 이런 거 없나 보셔야 돼요. 이건데 그래서 상이한 영역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도 너는 미래에 너는 뭐가 될 거니까 넌 이것만 해. 이거 위험한 말입니다. 너 의사 될 거니까 넌 의학과 관계없는 건 안 읽어도 돼. 이거 위험한 말이에요. 요즘요 의대 커리큘럼 교과 과정은 막 바뀌고 있어요. 의대에서 요즘 AI 가르치고 의대에서 빅데이터 가르쳐요. 요즘 의학이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너는 생명 열심히 하고 너 수학 안 해도 돼. 빅데이터 하려면 수학 알아야 되거든요. 너 의사 될 거니까 수학 안 해도 돼.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제가 수학자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빅데이터 요즘 모르면 좋은 의사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의 그런 오랜 그 패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빅데이터로. 그래서 서로 상이한 영역을 본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넌 이것만 하면 돼 이런 말은 아이들한테 하지 말자. 제가 들은 본 예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 짐 사이먼스라는 분인데요. 원래 유명한 수학자였어요. 제가 이게 꽤 됐습니다. 이게 언제지? 2014년이니까 9년 전인데 9년 전 요맘때쯤에 9년 전 2014년 초에 제가 뉴욕에 가서 저분을 뵀는데 저분이요. 여기도 안 썼네. 2022년 작년 데이터로 세계 66위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부자보다 더 부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저분이 빌리어네어가 됐는데 억만장자가 됐는데 원래 유명한 수학자였어요. 저분 이름이 붙은 수학 이론이 있어요. 츄언 사이먼스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했던 수학자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지금 월스트리트에 가서 투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라는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뭐 엄청나게 성공했는데요. 이분은 모든 투자를 다 수학적 방식으로 해요. 저 회사에는 한 400명 정도의 수학 박사들이 일해요. 물리학 박사들도 많이 일해요. 제가 그래서 저분한테 그때 물어봤어요. 아니 경영학이나 경제학 박사들을 더 채용하시는 게 그 회사 업무에 더 좋을 것 같은데 투자에 왜 수학자 물리학자들을 이렇게 많이 채용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해봤대요.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들 채용해서 해봤는데 자기네 회사는 수학적 방식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영 못 배우더래요. 근데 수학자 물리학자들을 고용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경영학, 경제학 가르쳤더니 금방 배우더래요. 빨리 배우는 게 중요하다. 아까 누누이 오늘 하고 있는 얘기, 배우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네 회사는 그냥 수학 박사, 물리학 박사만 채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채용했어요. 수백 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분은 수학과 금융을 연결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상이한 분야를 연결하는 거에 효용성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분은 수학자였는데 이걸 가지고서 경제학에 적용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분이 201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요. 로이드 셰플리라고 그분 얘기하는 거고 저건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이건 좀 쉬우니까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론 페드큐라고 이 사람이 아카데미 기술상을 2번 받은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상을 2번 받은 수학자라는 그 말이 따라다니는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수학과 헐리우드의 영화를 연결한 사람이에요. 서로 상이한 영역을 연결하면 이렇게 혁신이 일어나고 유명해집니다.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이분이 원래 UCLA에서 응용수학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지금은 스탠퍼드 대학의 전산과 교수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걸로 유명해졌어요. 영화 중에 이게 이제 캐리비아의 해적인데요. 캐리비아 해적이 6개인가 나왔거든요, 지금.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영화 장면 있잖아요. 막 파도가 몰아치고 막 이런 장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직접 가서 찍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통 CG 컴퓨터 그래픽스로 했을 것 같잖아요. 보통의 컴퓨터 그래픽스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 조금 전에 했던 이 론 페드큐라는 이 사람이 한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유체역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 플루이드 미케닉스라고 하는데 수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 물리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 뭐 기계공학의 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항공공학의 분야이기도 하고 이 유체역학의 기본 방정식이 이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라는 저 어려운 방정식입니다. 저 미분 방정식입니다. 편미분 방정식. 제가 오늘 수식 하나도 안 보여드리겠다고 아까 말했는데 거짓말이었네. 수식 하나 있네요. 어려운 수식이에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수학자들한테도 어려운 방정식인데요. 저게 뭐냐면은 저런 물 같은 거, 기름, 물, 뭐 이런 점성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움직이나를 다루는 방정식이에요. 그 유체학의 기본 방정식인데 유체라는 게 저런 플루이드, 저런 저 액체 같은 거 말하는 건데요. 저걸 가지고 자 바람 방향이랑 뭐랑 다 저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수치적으로 저걸 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물의 모양이 이런데 0.1초 후에는 어떻게 바뀔 거 아니에요, 물의 모양이. 또 0.1초에는 어떻게 바뀔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걸 탁탁탁탁 화면에다가 그 시간 0.1초별로 화면에다 뿌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장면입니다. 그냥 CG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가서 찍은 어떤 장면보다 그리고 CG로 컴퓨터 그래픽스로 만든 어떤 장면보다도 더 생동감 있고 리얼하다고 합니다. 이걸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저 백만장자가 됐어요. 저거 팔아가지고 헐리우드에 팔아가지고. 게다가 저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죠. 스탠퍼드에 아주 뭐 그때 아카데미상을 2번 받았죠. 뭐 정말 그 뭐 온갖 걸 다 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걸 했냐면은 대학원 다닐 때 UCLA는 그 헐리우드 옆에 있거든요. LA에서 대학원 다니는데 영화를 좋아했대요, 본인이. 그래서 툭하면 헐리우드에 가서 뭐 사람들 만나서 뭐 맥주도 마시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헐리우드에 가서 이제 뭐 영화 배우 그 제가 사실은 이 란페드큐 박사를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지도 교수, 박사 지도 교수인 그 스탠리 오셔라는 그 지도 교수를 제가 잘 압니다. 그분은 제가 친하고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들었어요. 자기 제자가 있었는데 박사 때 대학원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헐리우드 가서 영화 배우 만나고 아주 속 터졌는 애가 있었다고. 그 지도 교수가 미워했어요. 맨날 가서 딴짓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헐리우드 가서 뭐 했냐면 사람들 만나서 어느 날 거기 야 니네 헐리우드에서 현재 해결해야 되는 난제가 뭐가 있냐?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그랬더니 그 중에 있던 어느 감독이 그러더래요. 자기네가 이런 장면을 만들 때 열심히 뭐 CG로 해보고 막 직접 가서 찍어보고 해서 해도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 놓고 나면 생동감이 없대요. 이게 큰 문제다.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뭐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란페드큐가 자기 전공이 유체역학인데 수학에서 그거 유체역학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생각한 거죠. 연결이 이런 거죠. 엉뚱한 분야 문제를 자기 분야 이쪽 분야의 전문성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갖고 대성공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받고 이렇게 서로 상이한 영역을 연결하면 이런 혁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때는 한우물 파라는 얘기 항상 듣고 자랐는데요. 저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람페드큐처럼 아니면 아까 짐 사이먼스처럼 여러 분야에 손댄 사람들이 혁신을 만듭니다. 그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고 그 분야의 난제 해결할 때 저쪽 분야의 전문성으로 이쪽 분야의 난제 해결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분야만 열심히 판 사람들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행운이죠. 그 분야만 열심히 파서는 저쪽 분야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그래서 한 분야를 열심히 파서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건 중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여러 분야를 연결하는 사람들이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런 저쪽 분야의 난제를 해결할 기회가 생기고 그런 행운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분야를 파야 된다고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될 테니까 이쪽 분야만 열심히 파 그런 얘기는 앞으로 안 하지 마시고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독서도 다양한 분야에 저는 그래서 그냥 잡독이라고 하는데 전 잡독을 좋아하고 지금도 그게 제가 조금이라도 성공을 만약 했다면 제 성공의 중요한 요체는 잡독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공부 안 하고 논다고 혼자 시키는 부모님들 많이 그러시거든요. 애들이랑 있으면 딴짓하니까. 근데
이게 제가 영화인데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이게 그 무한대를 본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수학자에 관한 영화인데 교육받지 못한 인도의 인도 사람인데 라마누잔. 근데 저 사람이 그 옥스퍼드의 유명한 수학자였던 하디라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협력하면서 그 20세기 최고의 수학적 업적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혼자 했으면 두 사람이 따로 했으면 절대 못했을 일인데 같이 하니까 한 사람의 단점을 다른 사람이 해결해주는. 라마누자는 영감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논문으로 쓰는 능력은 없었어요. 하디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수학자였는데 영감이 부족했죠. 그 두 사람이 모이니까 그냥 그 무적의 그냥 이게 페어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개봉됐었습니다. 그 무한대를 본 남자. 몇 해 전에 저 JTBC의 방구석 일렬 혹시 아세요? 영화 그 방구석 일렬이 항상 영화 2개 하거든요. 영화 2개. 근데 어느 때인가 한번 그 수학 영화 2개 특집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무한대를 본 남자하고 이미테이션 게임 이 2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출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패널로.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 영화에서 어느 장면에 이게 무슨 뜻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 영화를 좀 주의 깊게 다시 보게 됐는데 한 사람으로 안 되는 일이 같이 모이면 되는 이런 실제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이런 일들이 많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프랑스 에콜 40이라고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학교인데요. 그 학교의 사례인데 이 학교는 뭐 8만 명 중에 매년 3,000명 뽑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엄청 힘듭니다. 근데 뽑아가지고 교수도 없고 교과 과정도 없어요. 강의가 없어요. 웃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졸업하는 거냐면은 이 학교가 이미 기업에서 했던 유명한 기업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삼성에서 했던 무슨 갤럭시 10 프로젝트 이런 거, 구글 맵 프로젝트 이런 걸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학생들한테 공개한 다음에 팀을 이루어서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풀게 같이 해결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때마다 게임하듯이 요즘 혹시 게임 여기 안 하신 분들은 모를 텐데요. 게임에 보면은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레벨 1, 레벨 2 이렇게 게임하듯이 여기도 레벨이 올라가요. 프로젝트 하나 해결하면. 근데 혼자 하면 안 돼. 반드시 팀을 이루어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레벨이 올라가다가 레벨 21이 되면 졸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20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프로젝트 많이 해보는 사람들이 기업에 취직했다. 기업에 가서도 새로 또 프로젝트 할 텐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맨날 하던 게 그건데 프로젝트의 기재가 되고 문제 해결의 기재가 된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보니까 선천적인 것도 경우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도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입증했어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보통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있어요. 지금 잘 안 되는데요. 지금 맨날 문제 풀고 맨날 입시 문제 풀고 이러는 학생들이 이거 잘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그래서 취업률 100%입니다. 기업들이 입도 선매 줄 서 있어요. 여기 졸업하는 애들 뽑으려고. 오면 프로젝트에 기재가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애들이 없죠.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교육을 구현한 사례로 이게 자주 회자되고요. 검색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방송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팀워크가 중요하다. 진짜로 중요하다. 그냥이 아니라 요즘 기업에서 프로젝트 할 때 혼자 절대 안 하거든요. 반드시 팀으로 하는데 그걸 학교에서 연습해야 돼요. 학교에서 혼자 공부하게 시키고 혼자 자꾸만 문제 해결하는 걸 시키면 나중에 기업 취직해가지고 완전 멘붕이 와요. 자기 혼자 하는 게 편한데 자꾸만 같이 하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럼 거기서 생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연습시켜야 됩니다. 같이 하게 시켜야 돼요. 동료랑. 팀플이라고 그래요. 팀 프로젝트. 학교에서 팀플 하면은 학생들도 싫어하고 선생님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이 왜 싫어하냐면 저도 팀 프로젝트 시키면 애들이 팀플 하면 애들이 와서 항의해요. 같이 4명이서 같이 했는데 자기는 진짜 밤새 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쟤는 맨날 펑펑 놀고 놀았는데 학점은 같이 받거든요. 얼마나 억울해. 아까 제가 Z세대 특징 중에 공정함 얘기했잖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요즘 세대한테 안 맞아 그래갖고 그래서 되게 싫어해요. 막 항의해요. 그렇다고 또 가서 일르기도 좀 그렇잖아요. 친구인데. 그러니까 차마 일르지는 못하고 자기 혼자 하면 안 되겠냐 와서 그래. 이것저것 왜 그런데 막 물어보다 보면 결국은 쟤는 노는데 당연히 열심히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현실에서. 현실에서 잘 안 돼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기업은 사회는 이걸 요구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살아남거든요. 같이 하는 애들이. 아까 에콜 42가 애들이 혼자 하겠다 그래도 절대 그 허용 안 하거든요. 그거는 레벨 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성공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어렵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연습해야 되는데 현실은 팀플 혹시 우리나라 개그 프로그램 중에 어디였지? 거기에 팀플 잔혹사라는 코너가 있었대요 한때. 저번에 제가 쌤과 함께 출연했는데 거기 그 패널 중에 유민상 씨가 있었거든요. 그 개그맨.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팀플 잔혹사라는 게 있었다고.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같이 했는데 얘는 펑펑 놀고 얘는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갖고 개그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현실에는. 열심히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저는 안 되더라도 해야 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와서 불평하면 오케이 이번 학기 6개월만 놓고 보면 네 말이 맞다. 쟤는 놀았고 너는 열심히 했는데 학점은 똑같이 받으니 얼마나 억울하냐. 공정하지 않다. 근데 우리 5년으로 늘려서 보자는 거예요. 5년으로 늘려보면 5년 뒤에 너도 쟤도 어딘가에 가서 뭐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거기서 너는 최고의 대접을 받을 거고 왜냐하면 프로젝트 잘하니까 같이 해서 뭐 해결하는 거 잘하니까 연습 많이 했잖아요. 얘는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맨날 죽 쓰고 그러고 있을 거다. 같이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때 가서 보상을 받을 거니까 5년 놓고 보면 공정하다. 결국은 이걸 타임 프레임의 문제인데 6개월로 볼 거냐 5년으로 놓고 보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 5년 놓고 보고 너 지금 억울한 내가 공정하다는 그러니까 너한테 너가 그 리워드를 나중에 받을 거라는 거 내가 약속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같이 시켜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이 생각의 힘을 기르는 교육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들은 문제 반복해서 하면 성적이 오르잖아요. 보통 재수하면 수능 성적 다 올라요. 반복해서 문제 열심히 푸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입시를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한테는 차마 그거 하지 말라고는 제가 말 못하는데 초등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 걔네들한테는 반복 학습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애들이 질려하거든요. 그때 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학 잘해요? 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듣는데요. 이게 나이대마다 어드바이스가 좀 달라요. 그 조언이 초등학생이라면 이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러니까 뭐 10분 안에 한 문제 하나 풀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충분히 주고 하루나 이틀 주고 문제 하나 풀게 하고, 그러다가 애가 보통 못 푸는데 그러다가 재수 좋게 어떻게 하나 풀잖아요. 어떤 거 하나를 그러면은 막 그때 상도 많이 주고 좀 정말 청찬 애가요. 그때 그 통쾌감을 평생 기억해요. 안 풀리다가 풀린 거. 그게 이제 동력이 되고 동력이 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전 초등학교 때 굉장히 평범한 성적도 중간 정도, 아주 뭐 있으나 없으나 아무도 모르는 존재감 없는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는데요. 중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계기가 다 다른데 저는 이제 영어를 처음 접했는데 ABCD를 처음 배우는데 완전히 다른 언어로 이게 생각도 하고 말도 의사소통도 한다는 게 되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나이 때 왜 그랬는지. 시골에 저는 고향이 충남 부여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학도 중간 정도 성적이었고, 근데 하여간 영어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학기에 옛날에는 피스코라고 그래가지고 평화봉사단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학교에 와서 배치돼 가지고 좀 이렇게 일주일씩 이렇게 영어도 가르치고 뭐 이런 걸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희 부여중학교에 그분들이 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1년 반 동안을 학교에 선생님으로 영어 선생님으로 있었거든요. 미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서울의 뭐 명문 학교들도 미국 사람 얼굴도 구경 못하던 시절인데 제가 재수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지내기가 힘들잖아요. 그 말도 안 통하는 데서 1년 반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부는 특별히 잘 못했지만 좀 착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외국 사람 와서 고생하니까 너무 막 그게 보기에 안쓰럽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 보러 갈 때도 제가 짐도 들어주고 가서 통역도 대신 막 손짓 발짓으로 통역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영어를 빨리 배웠어요. 그래서 때로는 착하면은 복이 오는 게 맞더라고요. 특별히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를 남들보다 잘하게 된 거가 빨리 잘하게 됐거든요. 제가 그 당시 AFKN이라고 미군 그 TV 방송이 있었는데 그것도 대부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중3 때. 그러니까 그 영어를 남들보다 굉장히 잘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영어 한 개를 잘하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게 다른 걸로도 가더라고요. 영어를 좀 잘하고 영어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항상 만점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러더니 수학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잘하면 그래서 항상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찾아야 돼요.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면 자신감을 경험하면 그게 다른 데로 또 가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하게 됐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주 평범했던 학생의 성공기인데요, 이게. 그런데 수학을 하다 보니 내가 수학적 재능이 있다는 걸 그 다음에 알게 됐어요. 제가 남들보다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때 가서야 알았어요. 중학교 한 1학년 뭐 후반쯤에. 그 뒤로 뭐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마다 타이밍이 있는데요. 저는 초등학생한테는 그래서 애가 그걸 싫어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수학을 자꾸 문제 막 반복해서 시키면 다 대부분 싫어해요. 재능 있는 애들도 싫어해요. 아직 진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나이 때는 아직 여지가 있으니 그때는 좀 반복을 덜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10분 안에 다 풀어 그러면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어요. 막 애들이 그 나이 때는 심지어 오줌도 싸요. 왜냐하면은 막 자기가 풀 수 있는데 이거를 시간이 충분해서 못 풀잖아요. 그 초조함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10분에 다 풀으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학교 다 풀어. 근데 집에서라도 그러셔야 돼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것 같아요. 오래전 얘기긴 한데 요즘도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기 오늘은 그냥 저의 개인사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연결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한 분야 예전에 한 우물 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 우물을 파야 되는 시절이고 그리고 그 여러 개를 연결하는 사람이 혁신도 만들고 세상을 바꾼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특히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도 그런 많이 아는 것만을 보시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 다른 일들에도 관심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열린 오픈 마인드로 열심히 배울 용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디지털 시대에 연결된 세상에 대한 뜻깊은 강의를 해주신 박형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